기술자들하고 투자자들하고 의견이 갈라졌다. 그게 이제 시작이다. 이번에 다 그랬잖아요. 구글도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매출은 늘었는데 주당 이익이 안 늘었어. 우리는 과소 투자보다는 과잉 투자가 안전합니다. 앞으로도 더 할 거예요. 그럼 투자자는 생각은 뭐예요? 여기서 매출이 더 늘어나도 비용이 늘어나서 주당 이익이 안 늘겠구나.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딴 생각을 먹기 시작하죠. 자,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빠지는 게 정상이냐? 한국의 반도체주, IT주, 엔비디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삼성 하이닉스 지금 투자자분들 한숨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어렵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직설적으로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엔비디아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근데 그러면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엔비디아 레인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3배에서 44배 이익에 1년 이익에 33배에서 44배. 그러면 제가 이제 포워드 기준으로 대략 쳐보면 100에서 140 얼마, 한 142, 134, 144 뭐 이렇게까지 네. 이 정도 부근이에요. 근데 지금 106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많이 떨어졌어요. 34배예요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애들이 결정할 거예요. 미국 네. 투자자들이. 근데 약간 착시가 있었던 게 하루 만에 회복을 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만에 그때 폭락을 한 이후에. 그래서 어쩜 이렇게 빠른 회복이지 봤더니 자사주 500억 달러를 쏜 거예요. 네. 예, 그걸로 착시가 좀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주일 만에 그 500억을 다 썼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진짜 진성인데요. 이 정도 빠졌을 때 손절매 물량 얼마나 나올 것이냐. 예, 그리고 그 손절매 물량이 물량을 부르는 게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인지는 똑같이 100에서 140 이게 그 엔비디아가 갈 수 있는 레인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밑단으로 가면 뭐 괜찮은 가격, 윗단으로 가면 고평가 이렇게 보는데 이게 모르겠는 게 갑자기 손절매 물량 터지고 어떻게 잘못되면 100이 깨지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오늘 보니까 오늘 좀 엇갈리긴 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조금 엇갈리긴 했는데 매매가.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팔진 않았고 삼성전자만 팔았잖아요. 네. 굉장히 애매한 신호를 지금 준 거예요. 만약에 하이닉스도 팔아서 하이닉스도 마이너스가 나고 삼성전자도 많이 났으면 야, 이거 엔비디아 팔 물량 아직 많이 남았나 보다.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았거든요. 오늘 막 장중에 삼성전자가 아침에 플러스 나다 마이너스 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종가 끝나고 보니까는 하이닉스는 매수를 하고 삼성전자 매도를 했단 말이죠. 외국인들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매수할 수 있는 적정가 부근에 놨어요. 그러나 그 수급적으로 거기도 꼬여가지고 아니면 예를 들어 한국의 뭐 신용 같은 것들이 물량이 털리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100이 깨지고 내려가면 그 엔비디아 반등 때까지 한국의 반도체들이 못 오를 것이다. 예, 그럼 한국의 메인 반도체들이 못 오르면 밑단에 있는 놈들도 못 따라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결국 한국 IT 주식은 엔비디아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네. 국내 수급이 너무 얇아져가지고 국내 수급이 원하는 대로 방향성은 잡히지 않아요. 국내 수급이 뭘 산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사거나 국내 수급이 하이닉스를 산다고 해서 가격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느냐 안 사느냐로 결정이 되는데 외국인들의 판단은 결국 엔비디아에 준하여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적인 상황이고 지금 이거는 어떻게 어렵게 보시면 안 돼요. 무슨 뭐 AI가 어떻고 뭐 어떻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미국도 수급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레인지로 말씀드린 100에서 140 이 레인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미국의 평균 PER 배수가 25배가 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은 일반적인 S&P 기업 평균의 2배를 훨씬 넘어요. 영업이익률이. 네. 성장률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장률도 현재까지는 압도적으로 높고 앞으로 1년간도 높을 거예요. 그러면 S&P 500 기준으로 대략 한 25배, 26배 하는데 평균이 그러면 엔비디아가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이냐? 2배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40배 중반, 뭐 45, 46 받아도 되고요. 근데 예를 들어 떨어지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평균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영업이익 체력과 매출의 체력을 봤을 때 30배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과한 거예요. 그게 주가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100 정도인가요, 그게? 3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건 90이에요. 예, 한 33배 정도가 한 100, 101, 102 이 정도 되니까 네. 100이 깨지면은 이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건 문제가 뭐냐면 심리적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이제 말도 안 되게 폭락하는 경우 있잖아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가치로 분석하는 시점이 아니고 한번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봤자 제가 봤을 때 이성적 레인지는 100에서 140인데 이 이성적 레인지를 벗어나서 나가면 그때부터는 이건 심리로 읽어야지 분석하지 마라. 분석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거기에 그 편입이 돼 있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니 심리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는 그럼 뭐 어떻게 설명하겠냐. 시장이 그렇게 느낀다는데. 예,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한국 IT 주식은 엔비디아만큼 비싸지도 않은데 억울하긴 하지만 결국에 많이 억울합니다. 많이 억울하지만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결국 사실상. 엔비디아 주가가 못 가면 네. 한국 IT 반도체 관련 주식도 좀 쉬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쉰다는 표현도 이제 적당하지 않죠. 이미 너무 많이 내려와 있죠. 네, 쉬는 정도 수준을 이미 넘었죠. 하이닉스 주주도 분들은 좀 억울해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뭐 괜찮겠어요. 아니, 억울해 올인했으니까. 억울해 나 억울해 해도 네. 여러분 잘못 아니고 여러분 충분히 억울할 만해요. 왜냐면은 이익을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빠지냐. 포워드 1년 기준으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 한 주당 한 2만 6천 원에서 2만 8천 원은 벌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이 어디쯤 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배냐면 6배가 안 돼요. 이익 대비 6배가 안 됩니다. 주가가. 세계 최고의 HBM 메모리 회사가 그리고 그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앞서 있는 세계 최정상급의 메모리 회사가 7배가 안 되고 6배가 안 되는 상황까지 지금 떨어진 거예요.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그럼 결국은 26년도 꺾인다 그러고 모건 스탠리가 역할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 생각을 하는 게 특별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건 스탠리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게 윈터 이즈 커밍 맞췄죠. 봄이 온다도 맞췄어요. 네. 떨어지는 것도 정확히 맞췄고 그 누구도 못 맞췄는데 정확히 맞췄고 올라가는 반등 국면도 남들은 아니다 할 때 정확히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아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들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지금 그 메모리 업체들이 무서워서 설비 증설을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알아보니 설비 증설을 한 내용이 어떠냐? 후공정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후공정 쪽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수량은 전공정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전공정은 뭐냐면 웨이퍼에다 그림 그리는 공정을 전공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웨이퍼에 그림 그려가지고 그걸 쪼개서 쓰는 게 반도체 개별 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공정에 투자를 해야 웨이퍼의 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투자하고 있는 것들은 이 전공정에 대략 한 10%인 것으로 반도체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공정에서 늘어나는 용량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과거 항상 공급 증가로 인해서 적자가 나거나 사이클이 완전히 붕괴되었던 그 흐름들이 이번에는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 피크아웃 해서 얘기하는 건 26년도쯤 되면 이제 피크아웃 돼서 모든 것들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급 사이드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고 그러면 26년도에 크게 잘못되려면 엔비디아의 AI 수주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많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 엔비디아의 H100 칩을 받고 싶은데 제대로 받는 회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서 못 받는 거죠? 지금? 없어서 못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캐퍼도 작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트위터 X, 일론 머스크 거기가 이제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10만 개짜리 클러스터 만들어서 이제 단일 클러스터 중에서 최고의 그 서버를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만들었어요, 걔네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용의가 있는 애들이 이제 막 세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분명히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 존슨왕이 뭐라고 했냐면 국가들도 있고 다양한 쪽에서 우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까지 넘어가려면 최소한 25년도는 풀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계산 나오잖아요. 그죠? 네. 아마 25년도 상반기까지는 빅테크에도 물량 해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부터 이제 25년부터 TSMC의 코어스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테니까 조금 더 많이 물량을 뽑아준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무슨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이제 받아서 아이고 저희는요 한 100개만 주세요. 뭐 이런 애들도 물량 받아서 이제 쓸 수 있는 때가 오는. 우리 8만 개 필요해. 이런 애들 말고 지금은 10,000개 이상 쓰는 애들을 넣어주기 바쁘고요. 거기 수량 되느라 이 공정의 여유 라인은 없는 거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내년도까지는 뭐 확정적이고 26년 어떻게 될 거냐 인데 사실은 뭐 가봐야 알겠죠. 26년도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 못합니다. 그건 누구도 제가 보기엔 예측 못하는 건데, 근데 지금 예측은 안 될 거야 말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정직한 얘기는 모른다예요. 가봐야 안다는 거지. 네. 지금 시청자분께서 댓글창에 써주신 멘트가요. 저도 이 내용을 봤었는데요. AHA 야하님인가 봐요. 세콰이어 리포트에서는 25년 AI 서버 감가상각으로 인해 EPS가 훼손되고 그로 인해 올해 같은 투자 여력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들이 AI 서버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주문은 밀려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지금 수명 주기가 짧아지면서 이게 엔비디아가 너무 잘해서겠죠. 제품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캐펙스 투자한 거에 감가상각을 5년밖에 안 잡더라고요. 아니 원래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 원래 이 반도체는 감가상각 5년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했는데 5년 안에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감가상각만 되고 네. 지속해서 투자를 더 확대하기는 부담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이번에 금이 간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기술자들하고 투자자들하고 의견이 갈라졌다. 그게 이제 시작이다. 기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예를 들어 구글의 CEO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저기 뭐 메타 그리고 X. 근데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하면서 나쁜 얘기는 못 하지 않을까요? 과소 투자가 더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네. 과잉 투자보다, 그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지금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균열이 간 거예요, 주가에. 그러니까 테크니션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2000년도에 자기네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는지, 탑 10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때 손해를 보면서도 무작정 투자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무수익 기간을 견뎌서 소위 말하는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모든 걸 우리 걸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 이건 그들의 증언이에요. 네. 삶의 경험이고. 네. 근데 그게 지금 시즌 2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투자자들은 뭐야? 매출은 늘었는데 주당이익이 안 늘었네. 이번에 다 그랬잖아요. 네. 구글도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매출은 늘었는데 주당이익이 안 늘었어. 뭐지? 왜 그렇지? 라고 이제 투자자들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과소 투자보다는 과잉 투자가 안전합니다. 앞으로도 더 할 거예요. 그럼 투자자는 생각하면 뭐예요? 여기서 매출이 더 늘어나도 비용이 늘어나서 주당 이익이 안 늘겠구나. 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딴 생각을 먹기 시작하죠. 우리 1년 기다렸는데 사실은 기다린 거 아니지. 같이 주가가 올랐으니까 같이 신났지. 네, 그동안 잘 먹여주니까 신났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럼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이걸 계속 먹으려면은 좀 수익이 계속 나야 되는데 쟤네들 태도는 어떤가 봤더니 돈을 벌어주겠다는 얘기는 아직 안 하고 돈을 쓰겠다는 얘기만 하고 이익은 정체네. 자,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항상 그렇습니다. 기술자, 기술 선도자들은 그쪽이 미래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달려가는 존재이고요. 투자자들은 처음에는 같이 투자를 하다가 리턴이 올 것이냐에 의문이 생기는 시점부터 테크니션들하고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사건이 딱 벌어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휘청거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보자. 이 매출과 이 이익에서 투자자들은 등을 돌려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빠지는 게 정상이냐. 그러면 기존의 평균적 기업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말 2배 이상 증가율을 가지고 있다. 자기네 자체로의 증가율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엔비디아의 최고 약점은 뭐냐 계속 물으면 시총 2위, 3위인 게 최고 약점입니다. 라고 계속 얘기해요. 올라갈 공간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자꾸 지난번에 시총 2위하고 1위도 했는데 막
여기서 엔비디아 이익이 뭐 5배 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말씀드려요. 아니 시총 1, 2위면 GDP가 올라가요. 나라 전체가 경기가 살아야 되는 그렇죠. 규모인 거다. 네. 이건 근데 세계 시총 1, 2위면 세계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근데 그런 기업이 무슨 갑자기 지금부터 뭐 영업이익이 뭐 몇 배가 올라가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몇 배로 올라가도 시가총액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지금은 반대는 뭐냐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미국의 기존 평균 기업들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자체 성장률은 떨어지면 비교되는 성장률은 말도 안 되게 월등히 높은 회사를 다른 회사하고 비슷하게 거래할 거냐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떨어질 공간 얼마 안 남았다. 그러나 떨어질 수는 있다. 왜냐하면 모르지. 왜냐면 손절매 물량 나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심리가 그냥 패닉에 빠져가지고 패대기를 쳐가지고 원래 그 어떤 적정가 이하로 빠지는 거는 우리가 자주 본 장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왜 제가 이 자꾸 레인지 이 가격 범위 이걸 자꾸 말씀드리냐면 저기 범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안 죽는다고. 네. 우리가 이런 그 혼동의 시기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봐야 할 것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주식을 봐야 될 거냐면 결국은 저는 실적으로 돌아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실적 앞으로 꺾일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꺾여도 제가 보기엔 미국 일반 평균 기업보다는 일단 나을 거거든요. 네. 네, 꺾인다고 해도. 네.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3위이고 그게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거 떨어질 수 오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반적 기업 취급을 한다는 건 그건 과한 거죠. 여기서부터 더 떨어지는 건 일반 기업 순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저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기업의 평균 이익 대비 배수가 25배, 26배다. 근데 25배, 26배를 누가 만들었냐면 엔비디아가 만든 거예요. 아, 예. 그쵸. 엔비디아 제외하면은 25배가 맞는지. 엔비디아, 메타, 구글, 네, M7이 만든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들은 지금 주가 하나도 안 올랐고 네. 한 뭐 옛날 평균이 17배 뭐 그 정도쯤에서 뭐 조금 올라와 있지 않을까?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이게 너무 상대 가치 평가가 요게 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기준점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등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과거 평균 10년 평균의 17배를 감안하더라도 그 기업들보다는 2배 정도의 성장률을 2배 이상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뭐 한 30배 받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니 여기서 뭐 33배 이하에서 30배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매수 찬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하고 이거는 너무 과했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어. 해서 뭐 또 다른 머니들이 이쪽으로 진입을 하면 그때 이제 한국의 IT들도 괜찮아진다. 근데 진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건 오르지 못한 자리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이제 하이닉스 주주분들한테 진짜 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심심한 그 위로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죠. 네. 안타까운데 안타까움은 뭐 네, 저희가 오래 얘기하기가 시간이 너무 없으니. 근데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네, 그렇죠. 국내 증시의 수급 방향은 결국 외국인이 돌아와야 오를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오를 만한 여력이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이 들어온 영역만 살아 있죠. 지금. 네. 자, 외국인 제가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가 이제 알았죠. 외국인들이 왜 한국 주식을 그러니까 기존에 뭐 지분이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싸고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안 해? 하는 걸 이제 느꼈어요. 왜? 거버넌스 너무 나빠. 그리고 대주주 중심이야. 모두가 대주주 위주고 일반 투자자들은 우리 같이 큰 손이 들어가도 찬밥이야. 뭐 이런 상황이니까 외국인들 투자자들은 한국 투자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매력적이지 않고 뭐 싼 뭐해? 싼 게 빚이 떡이지. 딱 이런 상황인데 올해 변화된 게 하나 있잖아요. 어디죠? 밸류요. 근데 이 회사들 싼 회사들이었거든. 금융회사들은 2배 정도는 올라도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데 우리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 3배까지 더 오를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한국이잖아 이랬는데 갑자기 얘들이 배당을 잘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PBR 1배를 가기 위해서 주식 소각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사잖아요.
여기만 살아 있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 투자하기 좋은 데는 살아 있어요.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이영역은 살아 있고 나머지는 다 죽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외국인들 수급이 돌아오는 거는 한국 자체 체력으로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밸류업 외에는 없고, 그럼 결국은 뭐냐면 미국을 바라보는 사람, 미국 기준으로 투자하는 친구들이 미국에 준해서 한국을 투자하니 미국이 회복되면 한국도 회복된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싸니까, 우리 너무 싸니까 좋아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수급. 국내 수급은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이제 국회의원 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분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느낌상.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제가 고위직 그과 관련되신 분의 그거를 좀 잠깐 관리를 해봤는데요. 네. 한 주식당 3천만 원 이상 사면은요, 그 인사 뭐 무슨 처 같은데 다 연락을 해야 돼요. 항상 네. 하루라도 갖고 있으면 얘기해줘야 돼요. 네네. 자, 그러면은 공직자나 고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주식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다 보고해야 되는데 일일이. 예. 한국에서 이 법을 제정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깡통 차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일단 주식 투자를 거의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금투세 논리가 그분들이 느끼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체감이 완전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나 이거 뭐 정치권 분들이 거의 안 보시겠지만, 이거 되게 편의적으로 진행하시면 나중에 후폭풍 맞으실 거예요. 되게 후폭풍 맞을 거예요. 이거 왜냐면은 밑에서 끌어오르는 이 온도가 제가 느끼기에 주변에서 이게 느껴지는 이 감정 폭이 좀 많이 장난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린 난 미국식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 미국식으로 만들어주면 미국식으로 세금 낼 가는 거 나 오케이. 저는 뭐 그런 입장이에요. 네네. 그런 입장인데 미국식이라 하시면 뭐 손실 상계 이런 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네. 미국식의 주주환원과 주주환원이나 이 대박할 수 거버넌스, 있는 거버넌스, 시장. 네, 거버넌스죠. 밸류업이 확실히 되고 거버넌스가 잘 그럼요.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 네네. 세금도 낼 수 있다. 미국식으로 되면 그리고 네. 우리가 소송도 할 수 있고 네. 이사들을 이상하게 행동하면 소송해가지고 끄집어 내릴 수도 있고 법정에 부를 수도 있고 한 이런 구성 있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근데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해도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 투자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 한국이 부동산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 순수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모든 공직자들이 주식으로는 재산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부동산으로만 재산 형성이 돼 있으니까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동산에는 좋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고 보십시오. 부동산가 떨어지면 또 지지하는 정책이 또 나올 겁니다. 왜요? 그분들이 다 재산이 부동산으로밖에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네, 마바라가 하는 의견이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어찌되었건 이 부분 빨리 결정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자심이 훨씬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이 완전히 바닥으로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젊으신 분들은 우리 젊은 90년대 내외생 이후 분들은 굉장히 센스가 빠르신 분들이 많아서 이거 한국 투자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우리보다 영어도 잘하지 않습니까? 거의 네이티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빨라요.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국민연금께서는 지금 현재 한국 주식을 한 16%인가 들고 있는데 수익 올리려면 한국 주식 하면 안 된다. 계속 빼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기는 게 한국 사람이 한국 돈을 가지고 한국을 키우는 게 아니라 수익 때문에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국내 수급은 최악의 상황으로 점차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제가 외국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한국 수급이 한국을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뭐 불평불만을 하고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제 느낌에는 20몇 년, 한 25년 여기서 여기서 있어 봤는데 손에 꼽히는
저평가 주식들이 많아졌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2002년, 2003년, 2004년 그 부분 같은 건 여러분 그 찾아보시면은요 영업이익 대비 2~3배짜리 주식 꽤 있습니다. 네. 제가 이익 찾은 거는 대비. 제가 찾은 거는 영업이익보다 낮은 시가총액도 있었어요. 네. 예, 1년 영업이익이요. 1년. 네. 예, 뭐 2년, 3년 누적 아니고요. 이런 사태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혹시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는 회사는 혹시 아닌가요? 뭐 그런 회사 큰 거버넌스의 이슈는 없고 또 좀 오래된 회사들이 많아요. 네. 오래된 회사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소외주. 그런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뭐 성장성은 뭐 그렇게 크진 않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순현금 수준의 시총도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회사라는 게 건물도 있을 거고 공장도 있을 거고 네. 설비도 있을 거고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과 그 다음에 쌓은 업력이나 그 노하우나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없고 갖고 있는 현금만으로도 그 회사를 살 수 있어. 시총보다 현금이 많다. 네. 네. 아니, 미친 거죠. 네, 미친 거예요. 이거는 회사가 지금 그렇게 현금 들고 있을 거면 빨리 주주들한테 넘겨주던가. 근데 자꾸 자기 주머니 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주주들이. 그래서 이 문화를 빨리 바꿔야 돼요. 상장된 이상 네 회사 아니다. 네 회사여고 싶으면 상장하지 마. 빨리 상장 폐지해. 폐쇄해. 근데 또 그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주주들 입장에선 너무 유용한 시장이거든요, 한국은. 뭐 싸게 증여를 한다던가 싸게 상속을 한다던가 아니면 분할을 해서 자식들한테 넘겨준다던가 세금을 면제시킬 수 있는 그 감소시킬 수 있는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개인 주주들이 왜 지금 이렇게 열통이 터졌냐면 이런 거는 법적으로 고쳐줄 생각을 안 하고 세금부터 걷겠다고 하니까 순서가 틀린 거예요. 네네. 이게 순서를 아니 무슨 이게 뭐 그 부자들만 뭐 혜택이냐 지금 거기에 사람들이 열받은 게 아니고요. 뭐 부자 감세 이런 이슈가 아니다. 네. 그게 아니고 거기에 그 부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이게 아니고 초부자들인 대주주들하고 일반 주주들이 이렇게 시장을 버티면서 왔는데 왜 대주주만을 위한 시장으로 만들어 놨느냐. 이거를 바꿔달라는 게 사실 근본적으로 쫙 깔려 있어요, 이제는. 근데 이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어디냐면 바로 법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럼 법적으로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은 없으시고 세금을 걷겠다고 하니까 지금 일반인들이 그냥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 주주들이 너무 속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수급은 네. 지금 없다. 덕분에 너무나 가격이 싸졌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단기적으로 몇 개월 시계열로 보시면 계속 답답한 흐름들이 지속될 수 있으나 시계열을 좀 길게 봐서 2, 3년짜리 시계열로 보면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성장을 해서 자산운용사를 세운 몇몇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2002년부터 2006년에 돈 버신 분들이에요. 예. 그때 싼 주식들을 사서 그냥 들고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엄청난 테크닉을 가졌던 분들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주식들이 그때는 흔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게 없겠구나 했는데 다시 흔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그래서 좀 긴 시계열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때가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늦은 시간까지 보신 분들한테 하나 팁을 드리면 일단 지금은 저기입니다. 밸류업입니다. 밸류업에서 들어올라간 주식들을 찾으세요. 네네. 밸류업 주변에 있는 놈들을 찾으세요.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네. 이거는 계속 들어올 거니까 밸류업을 아직 안 했지만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모회사 격이 밸류업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이제 자회사야.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하게 돼 있거든요. 관계사야 이런 애들. 그런 거를 지금은 한국 시장에서는 그걸 중심으로 접근하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